리프트의 3분기 실적이 방금 발표됐는데 그야말로 기록적인 성과입니다. 활성 이용자, 총 예약 금액, 그리고 이제 조정 이비다가까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지난 12개월간 잉여 현금 흐름이 리프트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정표죠. 그래서 오늘은 리프트의 최신 성과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리프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해외 시장 공략,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자율주행차 전략까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의 분기 실적 이렇게만 볼 건 아니거든요. 지금 차량 공유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뭐랄까 기술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 또 성장 공식을 만들어가는지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혹시 기술, 경제 아니면 미래 도시 이동성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흥미로운 관점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활성 이용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나 늘었고요. 총 예약 금액은 16%, 그리고 조정 이비다가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고 번 돈이죠. 이게 무려 29%나 증가했습니다. 전부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CEO 데이비드 리셔가 지난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 10억 달러 돌파, 이걸 특히 강조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들은 리프트가 단순히 겉모습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까지 갖춰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과거의 차량 공유 기업들 보면 약간 돈 먹는 하마 이런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성에 대한 오랜 의구심을 상당히 해소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좋은 흐름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4분기 전망도 괜찮은가요? 네, 그 CFO 에린 브로원과 직접 이야기했는데 4분기에는 탑승 건수가 한 10%대 중후반, 그리고 총 예약금에는 17%에서 한 20%까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장세가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지난 할로윈 주간에는 역대 최대 주간 탑승 건수를 기록했다니까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이끄는 비결은 뭘까요? 리프트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의외로 대도시가 아닌 미개척 시장에서의 성장입니다. 맞습니다. 북미 지역 성장의 약 70%가 아직 차량 공유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지역들, 예를 들면 블루밍턴이나 이스트 랜싱 같은 중소도시, 아니면 대학가 주변 이런 데서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캐나다에서도 분기당 한 1,150만 건 이상 탑승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크고 있고요.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은 뉴욕이나 LA 같은 큰 시장에서의 경쟁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경쟁이 아주 치열한 대도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북미 전체 이동 수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아직 개발이 덜 된 그런 광범위한 시장의 잠재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블루오션을 찾아 나선 셈인데 이게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시장의 수요 공급을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확장을 계속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 밖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군요. 네,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는 역시 파트너십이란 사업 확장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발표된 내용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제휴가 눈에 띄네요. 네, 이제 모든 리프트 탑승 시에 유나이티드 마일리지 플러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단순히 공항 가는 손님만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탑승에 다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특히 출장 자주 다니는 비즈니스 이용객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용 비즈니스 프로필 쓰면 추가 마일리지도 주고요. 고객 혜택 강화와 더불어서 아예 새로운 시장으로 직접 뛰어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럽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랑 글로벌 고급 운전기사 서비스 TBL 글로벌 초퍼링 인수가 바로 그거죠. 이건 상당히 큰 움직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인수는 리프트의 사업 영역을 아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프리나우 인수를 통해서는 유럽이라는 엄청 큰 신규 시장에 발을 딱 들여놓게 된 거고요. 또 TBR 인수를 통해서는 전 세계 3,000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고객층을 확보하게 된 거죠. 실제로 고급 서비스 부문은 자체 성장도 있었지만 인수 효과까지 더해져서 전년 대비 50%나 성장했다고 하니까 리프트가 이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진출이나 프리미엄 시장 공략 분명 매력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서로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 특히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는 게 기존 북미 핵심 사업하고 시너지를 내기 어렵거나 뭐 운영만 복잡해지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른 회사들을 하나로 합치는 건 언제나 어려운 과제죠. 하지만 리프 경영진은 이걸 단순히 그냥 사업 영역 넓히기 이렇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TBR이 가진 그 뛰어난 서비스 품질 관리 노하우나 아니면 프리나우의 유럽 시장 운영 경험 같은 걸 배워서 리프트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인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접근인 거죠. 또 최근에 발표한 기업 대상 비즈니스 리워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회사 지원 탑승 시 6% 캐시백 해주는 거. 이것도 TBR 인수를 통해 확보한 기업 고객 네트워크랑 직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사업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보여요. 프리나우는 2026년까지 한 10억 유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TBR 인수로 인해서 리프트가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크기, 그러니까 TAM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2배로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인수를 통한 학습과 시너지 창출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자율주행차 AV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웨이모와의 협력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웨이모 차를 리프트 플랫폼에 그냥 연결하는 걸 넘어서서 통합 공급 관리라는 걸 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고 리프트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통합 공급 관리 인티그레이트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리프트 자율주행 전략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10일에서 시작될 이 협력 모델은요. 리프트 앱에서 호출이 오든 아니면 웨이모 앱에서 호출이 오든 상관없이 리프트가 자율주행 차랑 인간 운전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하고 배차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가동률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즉 차량의 소유 주체가 웨이모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운영 효율성을 리프트가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리프트가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거나 차를 막 대량으로 소유하는 대신에요. 웨이모 같은 파트너사의 자율주행차를 포함해서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군요. 마치 항공사가 직접 비행기를 만들지는 않고 운항 스케줄이랑 좌석 판매를 관리하듯이요. 정확합니다. 리프트는 자회사 플렉스 드라이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차량 관리 노하우가 있거든요. 특히 차량 가용성을 90% 수준으로 유지했던 경험, 이걸 이 모델에 적용할 계획이에요. 자율주행차랑 인간 운전자가 같이 운행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요 변동에 맞춰서 어떤 차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걸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죠. 웨이모 입장에서도 자체 앱 수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차량 가동률을 리프트의 그 넓은 수요를 통해서 높일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위해서 리프트는 내슈빌에 1,000만 달러에서 한 1,500만 달러 규모의 차량 관리 시설, 디포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처럼 들리네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쟁에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시장이 성숙했을 때 운영 효율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리프트가 자체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웨이모 같은 파트너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는 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리프트의 선택이 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차의 단위 경제성, 그러니까 낮은 변동 비용이나 잠재적으로 낮은 보험료 같은 것들이 인간 운전 차량보다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차량 관리 시설 투자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높은 차량 가용성이랑 이용률을 통해서 파트너십 기반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리프트가 플랫폼 제공자를 넘어서 실제 차량 운영 및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치를 만들겠다는 약간 독특한 포지셔닝인 셈이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와 통합 공급 관리,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SB 371이라는 법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SB 371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에 요구되던 특정 보험 보장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잘못인데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UMI, 이걸 차량 공유 회사가 대신 보상해줘야 했던 의무 조항 중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라이프트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탑승 건당 $6 이상, LA 같은 대도시는 거의 2배인 $12에 가까운 금액을 이 보험 비용 때문에 추가로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건당 $6, $12면 와, 정말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럼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라이프트 경영진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SB 371을 라이더, 운전자, 그리고 리프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 아주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하더라고요. 법안 시행으로 보험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리프트는 그 줄어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요금 인하 형태로 라이더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요금이 싸지면 당연히 이용 수요가 늘어날 테고 수요가 늘면 운전자 수입도 증가하고 결국 리프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는 거군요. 근데 물론 장기적인 그림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당장 내년 초 보험료는 오히려 한 자릿수 중반대 비율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까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네, 단규적인 보험료 인상 압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10월 1일자로 갱신된 14보험 계약 결과를 보면 비용 상승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경영진은 SB 371이 가져올 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단기적인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클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법안이 실제 시행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캘리포니아라는 그 큰 시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규제 변화가 있다는 건 앞으로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6년의 주요 성장 촉매리 중 하나로 꼽는 이유가 그거죠. 단기적인 변동성이랑 장기적인 호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야겠네요.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 외에도 그 CEO 데이비드 리셔의 경영 철학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희소성 사고방식, 스킬3 마인셋을 거부한다. 이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리프트 실버가 출시 6개월 만에 50%나 성장하면서 누적 탑승 100만 건을 돌파한 사례를 들면서요. 고객에 대한 집착, 커스터머 obsession이 결국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단순히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성장과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실제로 더 빨라진 픽업 시간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개선부터 리프트 실버 같은 특정 고객층을 위한 서비스 출시,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다양한 파트너십이랑 인수까지 이런 고객 중심의 혁신이 현재 리프트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체 개인 이동수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작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요. 즉,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인수한 프리나우나 TBR의 강점, 예를 들면 유럽 시장 운영 능력이나 프리미엄 서비스 노하우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리프트 전체에 적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모습도 이런 장기적인 비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리프트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록적인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미개척 시장 공략, 과감한 파트너십과 인수, 웨이모와의 독특한 자율주행 협력 모델 구축, 그리고 캘리포니아 보험 규제 완화라는 호재까지 정말 다각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해서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이 엿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리프트가 내슈빌에서 웨이모와 함께 구축하려는 그 통합 공급 관리 모델 있잖아요. 즉, 차량 소유 주체나 호출 플랫폼에 상관없이 리프트가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이 방식. 이게 앞으로 차량 공유 산업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단순히 우버와의 경쟁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나 다른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리프트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단순히 차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전략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겁니다.